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안녕하세요. 아르테 출판사와 함께하는 책보다 여행의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정확히 100회가 됐습니다. 100회. 자, 박수 한번. 자, 네. 별로 그렇게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저 혼자 열심히 쳤습니다. 자, 이 100회 특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저희 제작진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책보다 여행 청취자분들의 이 높은 지적 수준을 고려해서 100회답게 또 특집답게 아주 스페셜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그동안 저희가 다루었던 수많은 거장들의 공통된 비밀을 파헤쳐보는 말 그대로 고퀄리티의 특집 방송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시작에 앞서서 먼저 청취자 리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분들께서 많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클림트의 저자시죠? 클래식 클라우드의 전원경 작가님께서 저는 출연한 지 벌써 2년이 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군요.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원경 작가님께서 저희 프로그램 거의 초기에 나와주셨었는데 벌써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클래식 클라우드 푸치니의 저자시죠? 유윤종 작가님께서 여기선 간략히 천회 특집 때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년 더 해야 됩니까? 20년. 네. 칼 세이건 편 출간 예정이죠. 이명현 작가님께서 축하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비틀즈 편에 게스트로 나왔던 배순탁 작가께서 태훈이 형이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일을 많이 그건 아니고요. 욕을 많이 먹고 살아서 그리고 한 50년 정도만 어떻게 더 버티면 SF처럼 저희가 이렇게 뇌를 옮겨가지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삶에는 와인이 필요하다 저자시죠. 정하봉 작가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레스토랑에 팟캐스트를 듣고 와인 추천받고 싶다고 찾아오는 손님이 계속 있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100회 특집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이외에도 이혜연님, 또 김형경님, 박혜강님께서 100회 축하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만하지 않고 1000회 될 때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시작합니다. 지루하게 선명하기보다는 흐릿해도 흥미롭게. 가수 W.N. 웨일의 노래 RPG 샤인의 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쩌면 이 가사를 창조라는 단어에 붙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있는 지루하고 선명한 어떤 것이 아닌 존재하지 않아 흐릿하다 해도 흥미로운 어떤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세상을 바꿀 위대한 창조의 첫걸음이겠죠. 지금부터 출발해 봅니다. 흐릿해도 흥미로운 창조의 길을 향해 말이죠. 백회를 맞은 책보다 여행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거장들의 길을 따라 걸어봤다면 이제는 직접 그런 거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장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내 안의 창의력을 찾는 것이겠죠. 오늘 저희를 창의력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김정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말투가 이래요? 아닙니다. 약간 가식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엄청 가식. 그죠? 네. 아니 100회 특집인데. 미안해. 100회 특집을 축하드립니다. 나오자마자 사회자한테 가식적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아니 내가 100회 특집이. 미안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지식과 관련한 BNG에서는 우리 김태현 씨가 최고인 것 같아요. BNG를 하면 뻥앤구라.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식을 자기의 나름의 해석으로 하는 거에서는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BNG가 예전에 그 작가님 그 칼럼 제목이었죠? 네네. 네,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건 나오자마자
가식과 뻥앵구라로 저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김정은 작가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면요. 문화심리학자이자 화가십니다. 고려대 심리학과를 졸업하셨고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 강사 및 명지대 교수를 역임을 하셨고요. 네, 멋지게 사표를 내시고 지금은 야인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일본 교토사가 예술대학 단기대학부에서 일본화 전공하셨고요. 이듬해 귀국해 터를 잡은 곳은 바로 여수. 창밖으로 바다가 내보이는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가끔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십니다. 네, 그 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서재에서 글을 쓰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죠. 저서로는 그냥 저서가 아닌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 에디톨로지, 그리고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 남자의 물건 등이 있고요. 또 현재 중앙선대위에 바우하우스를 연재 중으로 창조대에 끝없는 호기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프로그램을 하면서요. 예. 참 많은 분들과 이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정말 이 프로필에 있어서만큼은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문화심리학자셨고 현재는 화가로 불러달라라고. 네. 실제로 또 그 신문 연재하시는 그 곳에 네. 본인 그림을 또 다 네. 그려서 이제 내보내고 계시고 또 독일에서와 또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네. 정말 그 흔치 않다라고 하는 교수가 됐음에도 사표를 쓰고 자발적 사표와 함께 이제 야인이 되신 이런 또 캐릭터시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 가셔서 일본화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수로 가셔서 화실을 만드시고 배 타고 고기 잡으시고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내가 왜 그러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지를. 아니 서울에 있으시면 그 정말 구름 같은 많은 사람들이 팬으로서 그 늘 찾고 또 어디를 가시든지 항상 대접을 받으시는 그런 위치에 계신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안 좋아한다. 사람들과 그러니까 어울리는 어울리는 거를.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상대방들이 나를 너무 힘들어한다는 걸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내가 그렇죠. 네. 쉬지 않고 잘난 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잘 안 난 인간이 잘난 체를 하면 돌아서서 욕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잘 못난 사람은 아니니까 이렇게 되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화내는 게 나한테 역으로 돌아오니까 그래서 내가 잘난 체를 안 하면 되는데 또 사람 만나면 또 잘난 체를 하고 지금도 여기 오랜만에 내가 이런 거 하니까 또 시작하자마자 잘난 체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외로운 게 인류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글이나 그림으로 좀 사람들에게 도움을 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도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여수를 가서 삽니다. 근데 가서 사니까 또 살만해요.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그림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교토에 가셔서도 그렇죠. 한 3년 정도 거기 계시면서 이제 쓰셨던 책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라는 책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여수로 가셔서 사실은 이제 그 남들과의 사이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겨서 남들을 피곤하게 하느니 그냥 혼자 떨어져 있자. 그거죠.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타적 행위로서의 어떤 외로움을 선택하신 거고 이기적 행위로서의 어떤 외로움을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이유는 내가 작가로서 글도 많이 쓰고 교수로서 뭐 연구도 많이 하는데 정말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있고 정말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니까 정말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네. 글도 되고 그림도 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두 개가 다 되는 사람.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내 자리인 거죠. 난 또 이제 마스크도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내 TV 런덕이 좀 있어서. 저희가 오늘 동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그 소개해 주실 책이 네. 쟁쟁한 이제 작가님의 그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네. 또 앞으로 나올 책은 또 그때 가서 또 다시 와 주시겠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인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상상력과 창의력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던 월터 아이작슨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기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빈치가 남긴 7,200쪽의 노트를 추적을 해서 다빈치에 대한 모든 것을 해부한 그런 책입니다. 문제 제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다빈치는 어떻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가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방법을 이해한 뒤에 다빈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책인데 뉴욕타임스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 빌 게이츠 추천 도서로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나가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대한 그 추천사를 쓰신 것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이 책에 대해서 인상적인 인상평 한마디를 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창조적인 인간의 예를 들 때 항상 레오나르도 다빈치 혹은 스티브 잡스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하고 뭐 천재적인 측면만 얘기하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그 설명을 한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네. 신비화한 얘기들만 잔뜩 늘어놓지. 무슨 얘기냐면 창조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스티브 잡스처럼 너희는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모순적인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책은 다빈치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도 다빈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희망이랄까 뭐 이런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아주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고 너무 가슴 뛰는 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스티브 잡스나 다빈치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지구로 떨어진 듯한 한 천재로서의 어떤 아우라를 이렇게 다루는 게 아니라 그가 평범한 한 인간에서 출발해서 그가 여러 가지 어떤 창의력과 그 어떤 작품들을 만들어 나갈 때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느 지점에서 고민했고 어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실체성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빈치가 그런 인간적인 약점들도 있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대한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천재였기 때문에 설명. 이건 진짜 게으른 방식의 설명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그 사람은 천재였다. 세상에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느냐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저자 월터 아이작슨 스티브 잡스 그 자서전도 봤는데 그거보다 몇 배 잘 썼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책에 대한 어떤 그 완성도에 대한 측면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사적인 이야기들로 더 들어가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2019년에 우리가 다시 이 인물을 만나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작가님의 시각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과학과 기술이 만나지는 그 접점에서 옛날에 지금 우리 과학과 기술이 뭐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라는 그러니까 그 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학자들이 하는 과학은 전혀 다른 지식 체계였어요. 네. 그 지식 두 가지 지식 체계가 만나지는 그 접점에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아웃풋이 만들어졌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오늘날에 그러면 이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나는 지식,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오늘날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는 거예요. 과학과 예술의 만남. 네, 예. 스티브 잡스가 한 게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 과학 이것과 예술을 만나게 해줘서 그 미학적인 차원을 기계에다 집어넣었다는 게 스티브 잡스인데 스티브 잡스의 그런 그 과학 기술과 예술의 만남 나는 그걸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에디톨로지, 에디팅. 네. 그 편집을 했던 그 기원이 어디냐. 스티브 잡스는 독일의 바우하우스까지밖에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근데 그 기원은 제가 볼 때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위대한 것은 그런 과학 기술과 예술을 만나는 그런 지식의 그 편집에 평생을 그 몰두했던 사람이죠. 그 내용이 이 책에 너무너무 자세하고 재밌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영화가 단순한 기록에서 이제 예술이 되는 순간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것이 소위 그 뭐 조르주 멜리아스나 아니면 그 에이젠슈타인의 이제 소위 이제 그 편집에 의해서 이것이 단순 기록을 벗어나서 이제 예술적 그리고 어떤 의미성을 갖는 새로운 어떤 창작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어떤 획기적인
그 생각의 발상을 최초로 가져왔던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창의력의 인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혹시 일본으로 가시게 되는 어떤 단서를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읽고서는 다빈치가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는 지식인이지만 그림도 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태가 있는데 다빈치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네, 이게 바로 그 30살일 때 밀레나 통치자에게 이제 자신의 이력서, 레주메를 내면서 쓴 말이라고 하는데 당시는 사실 이제 그 도시 국가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시 간의 어떤 전쟁이 빈번하던 그런 시기여서 자신이 이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쟁 무기들에 대한 뭐 설계도나 뭐 그 설명을 쭉 나열한 뒤에 그 맨 마지막에 가서 그리고 말하자면 전쟁이 없을 땐 저는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 인상적인데요. 과연 그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참 그의 어린 시절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무엇 하나 특출한 그렇죠. 이런 구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절로만 봤어도 많은 어떤 제약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생아였고 뭐 동성애자였고 채식주의자의 주력 결핍, 반항아였다. 이런 어떤 특징들이 그의 삶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겁니까? 그러니까 창조적 사고는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정서적 경험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정서적 경험이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특별한 정서적 경험들이 다빈치에게 참 많았겠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얘기된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빈치 자신에게는 이러한 특별함들 때문에 남들과 다른 정서적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남들과 다른 정서적 경험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건 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었다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이 느끼면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이런 조건들이 오히려 다빈치를 다빈치답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는 학교 교육도 거의 받지를 못했고요. 그렇죠. 라틴어 당시에는 이제 교양인이라면 배워야 마땅한 이제 언어가 라틴어였는데 라틴어를 읽지도 못했고 또 수학에 있어서의 기본이라고 하는 나눗셈도 그렇죠. 숫자가 두 자릿수 이상이 되면 거의 하지 못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늘날의 우리의 교육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공교육의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이라는 게 그 재능을 개발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소위 뭐 프로시아식 교육 방식이라고 하나요? 뭐 노동자와 군인을 만들기 위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의 창의력은 그 공교육의 시스템 그리고 주류라고 불리는 제도권에서 이탈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위대한 뭐 심리학자들을 얘기할 때 무슨 저 피아제라든지 비고츠키라든지 이런 심리학자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할 수 있었느냐. 정규의 심리학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들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상적인 심리학 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게 특별한 심리학자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육이라는 거는 이미 정해진 지식을 재생산해내는 과정이죠. 그렇죠. 반복해서 학습시키고 모방시키는 그런 지식을 이렇게 전수하는 과정이고 다빈치는 학교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열등감이 되고 자신감을 이렇게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다빈치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더 내가 모르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 때까지 설명이 안 되면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엄청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어떤 권위에 의해서 막힌 질문들을
다빈치는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렇죠. 그것을 이제 평생에 자신이 천재라고 불리게 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사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질문들을 집요하게 해결될 때까지 집요하게 달라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그 질문의 그 대답들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기록으로 남겼다. 기록에 다빈치 노트라는 게 그래서 엄청난 노트가 있었는데 뭐 지금 남겨진 게 얼마 안 되고 그 남겨진 모든 자료를 다 모아서 이 월터 아이작슨이 책을 썼는데 그 자료와 그 사람이 나중에 만들어낸 그 미술 작품이라든지 무슨 기계라든지 이 연관관계를 보여주는 내용들은 야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얘기하면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예. 그러니까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그냥 이렇게 다 흘려버리죠. 근데 그렇죠. 다빈치는 모든 데이터들을 다 기록하고 축적했어요. 그리고 필요할 때 다 끄집어냈죠.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의 편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뭐냐면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엮어서 메타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네.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는 세상에 뭐 듣도 보도 못한 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건 작품을 보건 음악을 듣건 간에 이거 마돈나 같은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거나. 그렇죠. 뭐 예전에 변증법적 유물론이라는 그 철학을 배울 때 제일 많이 예로 썼던 게 용이라는 동물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분해해 보면 결국은 다 현존하는 어떤 것에서 그렇죠. 가져온 것이다. 그렇죠. 이런 바로 식의. 그게 이제 바로 그게 편집이라고 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평생 축적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 데이터를 끄집어서 이 데이터와 연결시키는 편집들을 지속적으로 다빈치는 해냈다는 거죠. 그 메타데이터들이 다빈치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늘날로 이렇게 이걸 도입해서 설명을 하면 오늘날 우리는 데이터를 축적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 그 자료를 봤더니 현대인들이 하루에 얻는 정보량이 16세기 때 그 영국 농부가 평생 동안 얻어내지 못할 정보의 양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맨날 보고선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검색의 결과들이 내 데이터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 데이터가 아니니까 어느 순간 내가 메타 언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져올 데이터가 없어요. 다 남의 데이터니까. 이게 이제 정말 뭐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게 데이터 너무 많으니까 검색하면 다 나오지. 다 있지만 그건 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빈치는 정말 데이터가 없던 시대에 스스로 모든 데이터를 만들었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그 메타 언어들, 메타 데이터를 편집하는 능력이나 그거 너무 떨어지고 단순히 남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그냥 소비하는데 모든 거를 그런 의미에서 유튜브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방적 소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보고 쾌락을 얻고 소비해버리죠. 그렇죠. 그것이 자신의 어딘가에 남아서 또 다른 데이터와 만났을 때 그것을 예전에 봤던 그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결합시킨다면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창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공포소설 작가로 유명한 스티브 킹이 어떻게 이렇게 독창적인 작품을 만드냐라고 했더니 두 개의 장르를 섞는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대 청춘물과 공포물을 섞어서 캘이라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네,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린 사람들한테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책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을 읽으면서 구석구석 내가 줄치고 단어들을 쓰는 노트하는 그 과정이 다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 인상적입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벌써 어느 정도는 작가님께서 다 소개를 해 주셨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다빈치의 노트입니다. 미술사학자인 케네스 클라크가 다빈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집요한 호기심을 가졌던 남자. 바로 그 남자가 남겨놓은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엿볼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의 노트인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7,200페이지, 뭐 전체 분량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아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도 7,000페이지가 넘습니다. 노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하고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다빈치에게서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 힌트를 얻어올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언어예요. 내 언어로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언어로.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내가 이제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쓰면서 그게 내가 독일 가서 공부한 그 결과를 내가 핵심을 내가 요약을 한 건데 독일 처음에 유학 가서 내가 너무 당황했던 경험이 있어요. 지도교수한테 이제 그 박사 논문 쓰겠다고 논문 계획서 갖고 들어갔더니 쭉 보더니 아 너무 요약 잘했다. 근데 네 이론이 뭐야? 이렇게 뭐 Was ist deine Theorie? 이제부터 쓰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가.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나 정말 내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네. 단칼에 나가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네 생각도 없이 논문을 쓰려고 그래? 이거 나가요. 독일 애들은 지 생각을 어떻게 쓰는데 봤더니 독일 애들은 노트 필기를 안 하더라고요. 독일 애들은 카드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카드요? 카드.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카드에다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써요. 그러니까 다빈치 예를 들면 뭐 피렌체에서 17마일 떨어진 데 써 있다. 써놓고 이건 베끼는 거죠. 네. 요 위에다가 요 내용을 내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써요. 카테고리화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게 내 언어예요. 이게 내 겁니다. 요 내용은 가져오는 거예요. 베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관련돼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다빈치의 우상화다. 뭐 이러면서 우상화. 요 제목을 붙이는 게 내 겁니다. 그래서 독일 애들은 그런 그 카드를 끊임없이 만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네 생각이 뭐야 그러면 예를 들면 우상화와 관련된 카드들을 쭉 뽑아봐요. 네. 그러면 이 책에서도 우상화가 나와 있고 이 책에서도 다른 우상화가 책에서도 있고 뭐 교수의 이야기 속에서도 있었을 쭉 거고. 나오면서 우상화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차례를 정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이 그 빈틈들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채워나가는 거. 그래서 하나의 긴 문장으로서의 그렇죠.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다빈치의 노트를 보면 내 질문들 다빈치도 다 어디서 가져와요. 그렇죠. 다 가져와요. 다른 그 시절 이전까지 이제 지식들을 다 이제 섭렵을 하죠. 다 가져와서 자기 언어로 그것들을 정리해내기 시작하죠. 편집하기 시작하죠. 자기 거죠 그게. 없는 것들은 실제로 실험하고. 그렇죠. 있는 것들은 자료를 가져오고. 그렇죠. 다빈치의 노트들을 보면 다 이런 지식투쟁의 산물들인 거예요. 왜 이 질문에 대답을 못 해줘? 당신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의 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시험을 보기 위한, 그래서 정해진 진리라는 것에 이제 어떤 과도하게 맹신했던, 그래서 그것을 암기하고 받아쓰는 것에 그쳤다라면 이 서양의 어떤 이 지식적 혁명들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에 과연 그러한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러네요. 모든 혁명이라는 게 권위에 대한 도전과 전 체제에 대한 어떤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서양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 이전에 바로 그런 체계를 만들고 앞서 나갔던 인물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2부, 3부에 가서도 또 다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